네, 새누리당은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분당과 봉합의 기로에선 새누리당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 정권이 대법원장과 대기업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폭로도 나와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저희가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고 국회도 연결을 해봤는데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지금 뭐 비박과 친박의 대리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뭐 결과부터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모두 발언은 끝나고 지금 의원들과 이제 일문일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우택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인데 정우택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지금 새누리당 내 당내 분포 자체가 지금 새누리당 126명이지 않습니까? 네. 126명에 지금 그 친박이 지금 약 한 62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또 범친박계로 한 30여 명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우택 후보가 지금 뭐 중도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박계로 딱 자리매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우택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역적 문제도 그렇고 또 어쨌든 친박 입장에서 오늘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되면은 최고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겠다. 이런 또 이재명 대표의 또 발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친박계가 아마 그 총력을 기울여서 정우택 후보를 밀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도에 있는 한 34명 정도의 중도에 있는 이 현역 의원들이 결국은 또 정우택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 정우택 의원이 좀 앞서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컬러가 분명해요. 이거는 또 지금 원내대표라는 것은 또 의원들 또 성격이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이런 것들도 참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무난하고 원만하다 보니까 조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견상 드러나오는 바로는 한 6대4 비율로 지금 친박이 상당히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우세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한 20명에서 한 30명까지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데요. 어제 하루 전의 기류를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전통적 지지층들이 지금 이 친박 강성 지도부에 대한 그 외부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만약에 친박이 또 원내대표를 가져가게 될 경우는 보수 여당이 그냥 상당히 분당의 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 지금 당직자들이 10년 만에 지금 파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금 당직자들이 지금 친박 강성 지도부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사퇴를 주장하면서 어제 사실상 업무를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난 그저께 저녁이죠. 그저께 저녁에 친박 지도부들이 이 윤리위를 사실상 자신들의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약간 이 윤리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인물들까지 끼워 넣으면서 상당히 이 윤리위를 일종의 강탈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 당직자들이 상당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들이 아마 오늘 지금 이제 막판에 표를 찍는 중도 성향들의 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나경원 의원 쪽의 승리를 한번 점쳐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그 오늘 사실 이 원내대표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어제 사실 당직자들이 굉장히 데몬스트레이션 할 적에 그 와중에 어제 이정현 대표가 그 뒤쪽에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어제 그 21일 날, 자기 물러난 날 21일 날 하겠다고 어제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나경원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정우택 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지금 분당 사태로 가지 않겠지만 오늘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지금 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을 지금 선임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효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한테 모든 걸 일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그 원내대표의 힘이 굉장히 권한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금 그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의 어떤 전체적인 역학 구도가 변화되는
어떤 누가 되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새누리당의 어떤 새누리당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새누리당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이런 예측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택 후보가 당선이 되면 혹시 비박계가 뭐 집단 탈당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비박계 입장에서는 아마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면 당을 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사실은 그 비박계 일각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세력 분포상 안 되는 싸움을 해서 지고 난 뒤에 그래서 바로 짐을 싸두고 나간다 하면 아 예. 선거에 졌기 때문에 나간다는 명분상이 약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이 비박계 입장에서는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바로 당 짐을 싸두고 나가기에는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21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와 그 이후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 비대위원장 네. 선출 문제에 대해서 전국위에서의 어떤 양상을 지켜보고 난 뒤에 네. 그러면서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네. 정우택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되면 저는 거의 분당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전국위원회 결정이 중요한데 전국위원회 구성면으로 보면은 결코 이제 뭐 비박 쪽으로서는 유리한 편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그 전국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그리고 또 이 새누리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 네. 지방자치단 단체장들 포함해서 한 800명 정도가 되는데 예, 예. 아무래도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친박계가 상당히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제대로 그러면 전국위가 제대로 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 설사 이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양계파에서 보통 보면 전국에서 한 명을 추천해서 예. 당수를 올리면 전국에서는 가부를 이렇게 해서 이 뽑는 경우인데 아마 한 명을 양계파가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후보들 복수를 올려서 가부를 묻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자체가 좀 그러니까 질서 있게 될 가능성이 없다. 예. 무엇보다 지금 이제 당직자들이 파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직자들 중에서 국장급들은 당연직 전국위원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행태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사무처 당직자들이 지금 업무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위원 명단을 만드는 자체가 쉽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거 자체가 좀 예, 어려울 그렇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당내의 내용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분열을 촉진할 그럴 우려도 있다는 것이 관측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21일 상황도 그렇고 탈당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뭐 분당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그 지금 뭐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대위원장을 원내에서 할 거냐 예. 아니면 원외에서 영입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원내에서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또 분당의 불씨가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또 친박 비박 간에 또 불가피한 대결이 벌수 없다. 근데 이제 원외에서 이제 영입할 경우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원외에서 만약에 영입이 가능하다면은 친박이나 비박에서도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은 최고위원회는 쉽게 열릴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그 만약에 친박계가 지금 밀고 있는 정우택 의원이 될 경우에 이제 분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그 탄핵 그 전국 이후에 열린 우리당이 그 민주당을 탈당해서 끼어나갈 적에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와갖고 나름대로 그 세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세 확장에 실패해 버렸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상황이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비박계가 지금 당장 지금 탈당을 못하는 이유가 명분도 물론 지금 당장 약하지만은 뭐가 네. 문제냐면은 탈당했을 적에 소위 말하는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적어도 20-30명 이상의 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했을 경우에 동반 탈당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력이 붙어갖고 여러 가지가 일거에 그냥 해결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탈당했을 경우에 그 몇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탈당했을 경우에 오히려 자칫하면은 탈당의 불씨를 끄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고민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지금 탈당에 지금 뭐 당내 어떤 그 재산 문제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누리당의 재산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딩이라든지 이런 위치 이런 것들이
그 시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팔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살 구매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게 다 잡혀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장 지금 그걸 팔다 하더라도 만약에 당이 해체되면은 당원 그러니까 당직자들, 사무처 직원들 퇴직금 주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런 입장인데 그걸 보고 뭐 그 재산을 탐내서 뭐 탈당을 하지 않는다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당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거는 재산은 별 의미 없다는 건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가 탈당했을 적에 얼마만큼 확장성을 높일 수 있고 파괴력이 있고 그다음에 명분 있게 사실은 그 탈당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탈당으로 그친 게 아니고 이게 비패권지대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패권지대로 그 굉장히 광풍을 일으켜 갖고 비패권지대에 가게 되면은 네. 비패권지대가 결국은 이 전국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 뭐 여러 계파, 여당, 야당 관계없이 여러 상황들이 모이 직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비박계 탈당이 앞으로 정계 개편의 어떤 그 신호탄이 될 건지 아니면 찻장송에 그냥 태풍으로 머물 건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 그렇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관전 포인트를 본다면은 이건 쉽게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비대위원장 역시 또 다른 불씨가 될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어떤 인물들이 좀 지금 거론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친박계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제 그 인물 중에는 뭐 박관용 국회의장 또 김태호 이인재 전 의원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김태호 의원이나 김태호 이인재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카드를 내면 아마 비박계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제 유승민 의원 또는 뭐 김무성 전 대표를 지금 아마 거론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이 또한 또 친박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그렇다면 전혀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과연 그 제3의 인물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이 설사 제3의 인물이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친박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숙모도를 취해서 정치적인 속죄 뭐 이런 식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3의 인물이 거론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새누리당의 그 당권을 맡을 것이냐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한 분을 모셔온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거죠. 네. 요번에 비대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이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관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의지가 좀 있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있어야지 사실 당이 변모가 되는데 이게 뭐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면은 당이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오히려 그냥 그 조종당하는 꼭두가시 느낌을 받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온다면 차라리 당내에서 만들어내는 게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의지가 있는 그 위원장을 영입한다면은 당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관정 전 국회의장 정도면은 뭔가 당을 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 있는 인물이 아니겠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박관정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지금 이렇게 취재해 본 결과하면은 박관정 의장은 그래도 당에 대한 애향심 그 애착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박관정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의지가 좀 있는 다른 사람보다는 상당히 당을 뭔가 변모했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분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박관영 그 전 의장을 조금 그 추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원총회가 현재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10분 전부터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뒤면 이제 마무리 발언 끝나고 투표를 하게 되고 이제 개표가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조금 빠르면 저희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청문회 얘기도 잠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는데요. 그 세계일보 전 조한규 사장의 내용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이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저희가 내용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뭐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대법원도 지금 진상규명을 좀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굉장한 파장을 좀 낳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상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대법원 대변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사법부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을 방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을 정면 위배해서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근데 이게 대해서 지금 뭐 친박계 일부 의원의 그 보도 그 발언한 보도가 있던데요. 내용을 보면 사찰이 아니고 통상적인 이 좀 동향 보고 수준이라고 이렇게 톤다운을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지금 그 사법부의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이 이제 행정부에서 사법부 수장의 일과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동태를 감시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일종의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과거 건의주의 시절에는 이 그 정보기관들이 이 사법부의 개별적인 판사들에게까지 일일이 다 동향 체크도 하고 했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이고 새로운 87년 체제에서 60안경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식의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름대로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제 이 조항규 전 사장이 말씀하신 그 들어보인 문건을 보면 이 문건 자체가 국정원의 그 워터마크가 찍힌 문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정원이 아마 지금 그 사법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예.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이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도 예. 꼼꼼하게 사법부의 그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업무일지에 적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원과 청와대가 이 사법부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사법부 대법원의 대변인이 우려했던 그 우려가 상당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일단 양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 야당 쪽에서는 국정원이라고도 주장도 하고 사실 뭐 경찰 쪽에서 된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뭔가 좀 출처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불명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문건 내용 자체가 일단은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생활 또 춘천지방법원장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의 동향 등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지금 조항규 지금 사장 같은 경우는 기자 출신입니다. 네. 본인도 기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했고 아시겠습니다만 대법원 이제 사찰하고 동향은 다릅니다. 사찰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서 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사찰된 내용을 갖고 좀 왜곡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죠. 좀 네. 불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동향 보고라는 것은 기자들도 출입처에 나가서 뭐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동향을 듣고 그것을 보고하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에 경찰이나 뭐 그 관련 경찰, 국정원 뭐 다 전부 다 특별한 그 수장들에 대해서는 보통 동향 보고를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동향이 일정이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지금 그 대법원장 양석태 대법원장도 거기에 지금 그 조항규 지금 사장이 얘기한 대로 등산을 갔는데 네. 그러니까 업무 중에 등산을 갔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업무 중에서는 등산을 간 게 아니고 업무 후에 등산을 갔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볼 때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조항규 지금 사장이 자꾸 사찰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찰이 뭐 물론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건 자체가 지금
국정원에서 그걸 뭐 경찰로 넘겨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민정으로 가서 민정에서 뭔가를 통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뭐 지금 대법원장을 사찰할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그 국정원이 여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럽고요. 물론 뭐 네.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항규 사장 말 따나 사찰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동향인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조항규 사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이유가 틀림없이 밝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조항규 사장이 동향이다 사찰이다 그거는 뭐 조항규 사장이 주관적으로 판단에 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뭐 어디가 됐든 그러니까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왜 사법부의 그 대법원 원장이나 또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그 동향을 왜 파악합니까? 네. 그것이 사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동향을 파악해야 될 이유가 뭐죠?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이나 개별 판사들이 잘못했을 경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만 소추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신분적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판결하는 데서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탄핵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정부기관들이 그분들의 동향을 체크한다고 한다면 동향을 지적받는 감시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신이 판결을 할 때 네. 행정부나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이 동향 보고 자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정원 법에도 지금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향이든 사찰이라든 그 의미가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더 지식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은 어쨌든 사태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밝히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사찰이냐 동향이냐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뭐 각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 같이 동향을 이걸 언론에다가 보통 오늘 하루 일정과 관련해서 아마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해서 일단 동향을 보통 언론에다 릴리스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거기서 취합해서 보통 보면 민정에서도 그걸 다 봅니다. 왜냐하면 민정에서는 각 그 기관의 장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정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을 체크를 합니다. 그게 네. 물론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나쁘게 악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은 그 동향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그 각부 장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지는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의사님 말씀은 저는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행정부 소속의 기관장들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예. 대통령이 가면 그분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를 내고 거기에 따라 또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 원장이 갖고 있는 거죠. 대법원 원장이 왜 그럼 대법원 원장한테 다 그 정권을 줍니까? 그거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양심껏 법에 의해서 재판하라고 하는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자신들 소속의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기관장들에 대한 동향 파악과 그분들이 어떤 행적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어떻게 잘 반영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사법부의 주요 간부들에 대해서 동향 파악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권 분립이 상호와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다른 폭로도 나왔습니다. 바로 정윤회 씨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 이 부총리는 현직에 있다라고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 부분도 이제 어쨌든 지금 그 조항규 사장이 그 얘기를 했다가 팩트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조항규 사장이 청문회 나와서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있는데 네. 팩트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그 얘기를 그냥 무책임하게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위험하다. 물론 그게 뭐
그 사실 자체를 뭐 얘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좀 본인이 그래도 세계일보 사장 정도 됐다면은 정확한 팩트를 갖고 돈 7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갖고 매간매직했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정확한 팩트를 갖고 누가 돈을 어떻게 줬는지 이런 것까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특검에서도 그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에서도 이걸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을 굉장히 예의주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도 이거는 그 참고를 해야 되고 사실관계를 예.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고 분명하게 그런 팩트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이게 최순실 사건의 물타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요. 그렇게 비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조한규 사장이 지금 이제 어저께 그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세계일보가 그때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일부에서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그때 때문에 단독 보도를 예, 했을 단독 때 보도를 얘기죠. 했는데 예. 그 부분에서 보도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이야기를 했고 7억이라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원이 물어보니까 아 그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 본인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문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왜 이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한다면 사실은 세계일보가 이 청와대 문건을 보도하고 난 뒤에 상당히 지금 외압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한규 전 사장 같은 경우도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그러면 세계일보가 첫 번째 보도하고 추가 보도가 나오는 걸 막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러한 7억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에서 막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예. 그 점 때문에 아마 조한규 전 사장 같은 경우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문건이 공개되기 나흘 전에 지금 그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보면 유경재단 관계자 7억이라는 또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 뭔가 걸 좀 맞아가는- 맞춰보면 뭔가 악의가 맞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부분은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지금 탄핵 제안수도 사실 언론 탄압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5가지 예. 헌법 유린의 5가지 중에 하나가 언론 탄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탄핵 제안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은 조한규 사장이 어차피 지금 국정조사에서 정인으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예.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지. 왜냐하면 이 특검 플러스 지금 헌재에도 이게 지금 참고가 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한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특검이나 헌재에서도 이 참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팩트를 갖고 움직여야 네. 된다는. 그 사실 뭐 이것도 이제 사실은 팩트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이혼을 좀 권했다. 예.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저도 뭐 이 부분에서는 뭐 조한규 전 사장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마 취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정윤회 씨가 그러니까 이혼을 함으로써 최순실 씨가 말 그대로 이제 슈퍼 파워급을 슈퍼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최순실 씨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 그 정윤회 씨하고 이 나름대로 이제 결혼 관계가 약간 좀 소원해지면서 네. 상당히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까지 뭐 감나라 배나라 했을까? 예. 뭐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하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뒤에서 막고 조종하면서 힘을 커지게 됐지만 그까지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혼해라 말할 그거는 저는 좀 거기에 좀 갸웃거려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도대체 조한규 이 사장이 의도하는 바는 뭘까? 이게 너무나 이거 좀 생뚱맞은 얘기잖아, 그죠? 대통령이 아무리 가깝지만은 개인적인 사생활 이삭의 이 부부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천년을 갈라놓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뭔가를 이 지금 조한규 사장이 의도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던졌을 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렇게 의도하는 바가 또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까지 단순하게 뭐 자기가 권력 1위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 뭐 이혼하라고 그렇게 뭐 얘기했다 하는 거 있지만 또 다르게 또 이상한 또 잘못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의도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디서 어떻게 분명히 들었는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까지도 사실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씨의 두 번째 육성 파일도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에스크를 줘라 그랬다고?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주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 그걸로 하겠네? 얘기하는 거 못 막았어. 아니요,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이분은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네네. SK하고 어디서 얘기했다고? 정현희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때 뭐라고?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네네. 그러고 그쪽에서 안수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무슨 무슨 감정으로 해야 되는지. 아는 지금 뭐라 그런대요? 안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네, 지금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귀국하기 전부터 어떤 좀 짜맞추기의 정황이 좀 있었다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가 뭐 왜 지금 뭐 검찰에서는 최순실을 소환 안 하냐 뭐 하느냐 또 원래 지금 세계일보하고 기자회견 할 적에는 그 공황장애 이런 여러 가지 그 건강상 이유로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네. 갑자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검찰도 놀랄 정도로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내 상황을 좀 교란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그 추측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녹음을 보면은 그게 맞다는 거죠. 이 국내 상황을 교란시킴과 동시에 이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이 뭐랄까 짜맞추기 상황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그 당시만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을 할 적에 이 강남에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은 그냥 간단한 아줌마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한 여자다. 네. 이렇다면은 이 정도로 치밀할 정도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을 했겠냐 하는 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예. 그리고 또 최순실 씨 머리에서 저게 과연 나왔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독일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저는 충분히 국내에 있던 알려지지 않는 어떤 변호사가 독일에 가서 최순실을 만나서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라는 상당히 조언을 많이 받았다, 조력을 받았다.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 자신 있게 귀국하지 않았겠나 그런 지금 추측을 해보는데 오늘 어제 마침 이 지금 그 박영선 의원의 그 녹취록이 나오는 걸 보면서 예. 저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그 예.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어제랑 그제 이제 이틀 동안 네. 공개된 녹취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최순실 씨는 안종범 그 수석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네. 부인해 왔는데 어제 아니라고 부릅니다. 네. 안종범 수석도 아니고 아랫사람 부르듯이 아니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확인되는 거는 태블릿 PC가 공개된 뒤에 이제 다급하게 논란 어떡하냐 하는 네. 그런 걸 보면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드러나는 예. 부분입니다. 이게 녹취가. 뭐 통화상에서야 뭐 안종범 수석님이라고까지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네. 뭐 자신들이 편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할 수 있겠죠.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면 안종범 수석을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그 인식 자체가 사고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안종범 수석을 거의 뭐 이 자신이 직접 뭐 명령을 해서 수석 부리를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상황을 무의식 쪽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 아까 태블릿 PC 이야기했지만 네. 맨 첫날로 왔던 녹취록에 보면 큰일 났네라는 부분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로 큰일 났네라는 부분은 아마 그 태블릿 PC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게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자신이 이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뭐 보도를 보니까 그 태블릿 PC도 원래 고영태 씨 책상 안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고영태 씨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이삿짐을 같이 했던 그 사무실을 그 무침을 빼올 때 고영태 씨 건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처분했을 경우에 고영태 씨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약간 절도 같은 걸로 걸 수 있을까 싶어서 고영태 건은 놔두나라. 지가 알아서 네. 갖고 가겠지.
내버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태블릿 PC가 났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단지하기 위해서 예. 하늘이 한 수를 도와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도면밀을 하다는 게 딱 두 가지 팩트가 나오는 게 지금 최순실 씨 게이트의 가장 핵심은 태블릿 PC하고 이승환 사무총장입니다. 이승환 사무총장한테 이승환 사무총장이 그 고리를 끊는 그 장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정확하게 지금 이승환 사무총장하고 태블릿 PC 얘기가 지금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사실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두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 한 사람은 태블릿 PC고 뭐 한 사람은 사람이 이승환 사무총장. 이승환 사무총장이 지금 그 최순실 씨 녹취록을 뭐 이런 게 정도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터진다고 본인도 아마 최순실 씨는 이 이승환 사무총장이 갖고 있다는 일부 녹취 파일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뭐 협박 과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을 뭐 달라고 협박했다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승환 씨가 갖고 있는 그 녹취록 내용이 최순실 씨가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승환 씨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 그렇게 볼 때는 최순실 그 씨도 굉장히 지금 보면은 아주 주도민물한 그런 인물이다. 네, 그렇게 예. 보는 거죠. 단순히 뭐 강남의 아줌마 수준 이상이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이제 좀 증언이 나왔던 것 중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은 증언 때 원래 한번 국정감사 기간 한번 설 뻔했다가 늦어졌던 분이죠. 네. 어제 얘기한 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미리 이제 사정을 들여다 보니 과거 유경재단 뭐 또 네. 이래재단과 이래재단. 비슷하다 이런 의심을 가졌면서 뒤에 한 얘기가 사실은 또 나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입장에서는 보면 대통령의 주변을 지금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첩보가 아마 이석수 감찰관의 안테나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아마 나름대로 주시를 하고 한번 파봤던 모양인데 파보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그 유경재단은 뭐 말 그대로 그 유경수 여사가 네. 했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모친인 유경수 여사가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수법 자체가 유신 때 예를 들면 그 기업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그로부터 상당히 그 압박을 넣고 돈을 걷어서 공적 재단을 만드는 수법. 그것이 이런 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럼 왜 이 재단을 만들었을까? 끝나고 난 뒤에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보관을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주장에 상당 부분 일리가 수긍이 간다는 생각을 이겼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 원래 애초에 이제 저기 이제 한 뉴스 말미쯤에는 새누리당 의원총회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